앙드레 코스톨란이 최후의 역작으로 증권 거래와 투자 심리의 중요한 변수인 근본적인 비밀과 기술 등을 안내한 돈 관리 지침서다. 저자는 투자자들에게 21세기 증권 시장에 있어서 기회와 위험, 그리고 변화와 상승, 하락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오늘은 1부에 이은 2부로 주식시장의 기이한 현상인 페따꼼플리 현상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페따꼼플리 현상. 증권거래소의 초보자들에게는 뉴스나 사건에 대한 주식 시세의 반응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종종 술주정뱅이처럼 반응한다. 좋은 소식에 울기도 하고 나쁜 소식에 웃기도 한다. 나는 이런 현상을 페따꼼플리라고 부른다. 증권시장의 논리는 일상생활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투자는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 투자라는 말 자체에 이미 그 뜻이 들어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확고한 사실이 되고 그 사실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즉, 증권거래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반영한다. 어떤 기업에서 1, 4분기에 수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면 주가는 서서히 올라간다. 사람들이 수익이 늘어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주가는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사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기업의 1, 4분기 수익이 공시되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높다면 주가는 바로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예견했던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이제 페따꼼플리가 된 것이다. 모두가 공시 이전에 주식을 샀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다. 몇몇은 이미 수익을 챙기고 나간다. 그러면 이것이 시세를 압박하게 된다. 물론 그 기업이 2,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하면 새로운 투자열이 나타나서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만약 1, 4분기의 수익이 기대한 것보다 낮다면 시세는 공시 몇 초 후에 곧바로 하락할 것이다. 이것은 수익이 지난 분기에 비해 훨씬 더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기록을 세웠다든지 해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다. 증권거래인이 어느 기업의 수익 저하를 예측했다면 주식은 미리 팔릴 것이고 주가는 공시 전까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공시하는 날에는 이미 다 팔렸기 때문에 주가는 개별 매수에 힘입어 서서히 다시 오르게 될 것이다. 수익 저하가 생각한 것만큼 그리 크지 않다면 공시가 나가는 순간에 흐름은 바로 반전하여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시세 변동에 있어 페따꼼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1990년의 걸프 전쟁이 잘 말해주고 있다.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원유 감산에 대한 우려로 유가는 배럴당 20달러에서 40달러로 올라간 반면에 주가는 여러 달 동안 하락했다. 이때 부와 뇌동파 투자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천천히 주식을 팔았다. 물론 항상 그러하듯이 이 주식을 사들인 사람은 소심파 투자자들이었다. 전쟁이 터지자 상황은 180도로 바뀌었다. 주가는 미국의 승리에 힘입어 최고로 올랐던 것이다. 그 대신 유가는 50%나 떨어져 배럴당 20달러로 내려갔다. 나는 캐피털지의 칼럼에서 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내린 바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으나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시장은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히틀러가 프라하를 점령한 이후 파리 증권거래소의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그런데 전쟁 발발 직전에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저가인 주식을 사면 위험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폭풍 같은 주가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돈이 있든 없든 어차피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아주 괜찮고 똑똑한 언론인이었던 패크리가 있었다. 그는 동생이 은행가였는데도 동생보다는 내게 자주 와서 증권 거래를 위한 조언을 구하곤 했다. 나는 그에게 증권 거래의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그는 때때로 정치적인 장막 뒤의 비밀을 말해주곤 했다. 그는 언론인으로 라디오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역시 그를 중요한 정치 뉴스 제공자로 생각했다. 그는 대단한 낙관론자였다. 전쟁 이전에 그는 틈나는 대로 내게 와서 어떤 경우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주식을 사야 한다고 했다. 달라디어 정부는 곧 물러나게 되며 차기 국무총리인 피에르 라발은 단지 이에 대해 나치와 타협할 것이므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페크리의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미 오랫동안 파리의 증권거래소에서 약세장 투자자로 투자해왔다. 주가는 처음에는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급락했고 이때 나는 큰 수익을 얻었다. 나의 약세장 투자는 선물 거래를 한 달 한 달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매달 초 입금일이 되면 지난달의 시세 하락으로 발생한 수익이 입금되었다. 다음 입금일인 9월 6일 나는 또 한 번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1939년 8월 24일 리벤트롭 몰로토 협정 이후 나는 전쟁이 곧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다. 9월 6일은 협정 후 14일 정도밖에 안 되었으나 이 기간이 내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다. 전쟁이 발발하면 증권거래소는 무너질 것이다. 아마 그 이전에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은행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선물 거래 계약을 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권 거래의 보증금으로 은행에 예치해둔 예금도 못 찾게 될지 모른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찾아야 했다.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약세장 거래를 풀어야 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내 판단으로는 시세가 계속 하락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은행과 증권거래소가 문을 닫는 판에 수익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약세장 거래를 해지한 다음 은행에서 찾은 돈을 미국 은행에 입금했다. 아버지는 사람들 가운데는 말은 바보처럼 하지만 영리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은 잘하면서 바보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당시에 나는 후자에 속했다. 모든 상황은 내가 예상한 바와 다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보같이 행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운이 뒤따랐다. 전쟁이 터졌으나 증권거래소는 문을 닫지 않았고 선물 거래 역시 계속되었으며 모라토리엄도 없었고 외환 통제 역시 없었다. 9월 6일에 나는 마지막으로 투자 수익금을 빼서 미국으로 보냈다. 이것은 내게 행운이었다. 상황이 바뀌었던 것이다. 주식을 샀던 사람들 그리고 약세장 투자를 해지한 나는 큰 행운을 맛보았다. 시세는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상승했다. 프랑스 군대가 완패한 이후에야 시장은 약세로 돌아섰다. 전쟁은 세계의 종말이며 전쟁이 일어나면 돈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 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내 친구 페크리 역시 처음에는 행운의 수혜자였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의 예언이 어긋나기는 했지만 그는 강세장 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는 히틀러가 폴란드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 즈음에 매일 내게 와서 라발이 프랑스 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등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러면 곧 평화가 올 것이므로 오직 인내를 가지고 계속 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틀린 것이었다. 폴란드가 독일의 무릎을 꿇은 후 네덜란드가 점령되었으며 벨기에는 무장을 시작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던 내 친구는 어느 날 헐레벌떡 증권거래소로 뛰어왔다. 그는 내 옆에 와서는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사랑하는 친구, 나 좀 도와주게. 내가 이 주가 상승기에 큰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사면 좋겠나? 나는 흥분해서 물었다. 왜, 히틀러가 죽기라도 했나? 아니, 반대야. 나치가 지금 파리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아마 이틀 후면 여기에 들어올 거고 전쟁은 끝나게 될 걸세. 그러면 당연히 시세는 급등하겠지. 내가 그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내게 있어 그것은 세상의 끝이었다. 증권거래소 직원은 모든 것이 최상의 상황인 것처럼 바삐 움직였다. 그러나 모레면 나치가 파리를 점령할 것이고 게슈타포들이 파리 시내에 득실거릴 것이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다시 모든 것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내 친구는 계속해서 어느 주식을 사야 하느냐고 물었다. 물론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이제 히틀러가 들어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단지 그와 나의 해석이 다를 뿐이었다. 나는 무슨 말이든 대답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떨리는 가슴으로 증권거래소에서 재빨리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내가 그동안 아끼던 물건들을 쓰다듬으며 이별을 준비했다. 나는 다시는 파리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 내가 사랑했던 거리, 내 삶의 의미를 안겨준 모든 것들과 영영 이별인 것이다. 그 시간에 내 친구는 여전히 증권거래소에서 나를 찾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실수가 기념비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가 예견한 대로 라발은 나치에 의해 점령된 프랑스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주가는 오르지 않았다. 반대로 증권거래소는 문을 닫았으며 주식은 오랫동안 거래되지 않았다. 나중에 아주 소규모로 주식시장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을 때 프랑화는 이미 무가치해져 있었다. 페크리의 결정적 실수는 자신의 운명을 나치와 연결시켰다는 데에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내가 다시 파리로 돌아와 그를 찾았을 때 그가 나치 협력범으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옳았다. 사람들 가운데는 말은 바보처럼 하지만 영리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은 잘하면서 바보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한 번은 프랑스 언론에 쓴 적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편집자에 의해 삭제되었다. 1939년과 마찬가지 일이 걸프전에서도 또 그 이전에도 몇 번 일어났다. 1939년에는 행운으로, 1991년에는 경험으로 나는 페타 꼼플리 현상을 알 수 있었다. 전쟁이 벌어지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쟁의 징후가 보이면 증권 거래인들은 주식을 내다 판다. 이때는 모든 투자자들이 팔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기 전에 주가는 이미 최대한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전쟁이 정말 일어나면 모든 주식은 다 팔린 후이므로 증권거래소에 더 이상의 매물은 없게 된다. 주식은 소심파 투자자들의 손에 있으며 그들은 주가가 오를 거라고 예견하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않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팔려는 사람은 없다. 이제 서서히 강세장이 진행되며 주식의 유인력은 점점 더 커진다. 그러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처럼 전쟁이 갑자기 벌어지면 그 영향은 파국적이다. 어느 나라든 증권거래소에서는 공황 사태가 벌어진다. 어떤 사건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한 예를 부에노스아이레스 증권거래소도 보여주었다. 페론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로 돌아왔을 때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가 죽은 후 정부 최고 요직에 미망인인 이사벨 페론이 앉자 누구도 아르헨티나의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았으며 주식시장은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주식은 어디에 있었는가? 소심파 투자자들의 금고에서 현재는 불투명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며 꽁꽁 묶여 있었다. 이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다. 쿠데타 발발과 이사벨 페론의 체포가 그것이었다. 다음날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다. 30일 후 증권거래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주식은 100배, 200배로 올랐다. 이것은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완전히 매수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무리 중차대한 사건이라도 일단 터지고 나면 과거지사가 되며 증권시장에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 그러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소식도 있다. 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예견했든 아니든 모두 중요하다. 물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후에 전형적인 페타 꼼플리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만약 경제지수를 보고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한다면 주가도 우선 상승할 것이다. 대중이 더 이상의 금리 상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금리 상승은 장래의 통화량, 즉 그토록 중요한 요소인 돈에 영향을 준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이 곧 주가 하락을 뜻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높은 금리와 그에 따른 자금 부족 현상은 증권시장이 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든 부정적으로 반응하든 상관없이 나타나는 냉엄한 현실이다. 지은이 소개.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1906년 헝가리에서 태어났다.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했고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18살이던 1920년대 후반 파리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증권 투자를 시작하면서 증권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이후 뛰어난 판단력과 확실한 소신으로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면서 투자의 대부가 되었고 두 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 시장의 우상으로 군림하였다. 80여 년의 세월 동안 코스톨라니는 순종 투자자라는 자유 직업가로서 투자라는 지적 모험을 즐겼으며 타고난 예술가적 자질과 유머 감각을 살려 쓴
유쾌하고 재미있는 투자 관련 글들로 칼럼니스트이자 저술가로도 명성을 날렸다. 이 책은 1999년 2월 그의 나이 93세 때부터 쓰기 시작하여 2000년 9월 탈고하였다. 그리고 그는 9월 14일 파리에서 영면하였다. 이 책은 그의 파란만장한 투자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역작이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 책의 서문을 쓰지 못하고 떠났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